재건축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강남 사람들이 30년을 믿어온 이 말이 지금 한 장의 고지서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에 쥔 고지서에는 추가 분담금 6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지키는데 집값에 가까운 돈을 또 내라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강남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도 부모님이 사시는 그 단지에도 똑같은 순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재건축이라는 로또가 어쩌다 갚아야 할 큰 빚으로 뒤집혔는지 그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동산과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한때 재건축은 인생을 바꾸는 단어였습니다. 낡은 집 한 채만 잘 깔고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 녹슨 배관에 좁은 주차장, 누가 봐도 헌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집이 어느 날 새 아파트로 바뀝니다. 그것도 같은 자리, 같은 동네에 말입니다. 집을 부수는데 자산은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헌집 한 채가 새 아파트가 되고 그 새 아파트의 값이 다시 몇 배로 뛰었습니다.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꿔주는데 돈까지 얹어준다던 마법, 사람들은 그걸 로또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강남이 그랬습니다. 강남의 헌아파트는 헌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새 아파트를 받을 입주권이었고 입주권은 곧 자산이었습니다. 비결은 땅이었습니다. 내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 그 땅에 내 몫을 대지지분이라고 합니다. 강남은 이 땅값 자체가 비쌌습니다. 그러니 같은 헌집이라도 강남 헌집의 가치가 남달랐습니다. 방식도 단순해 보였습니다. 헌집을 헐고 더 높이, 더 많이 짓습니다. 조합원이 쓸 집을 빼고 남는 집은 외부에 팝니다. 이걸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이 분양으로 들어온 돈이 공사비를 메워줬습니다. 운이 좋으면 내야 할 돈은커녕 오히려 돈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재건축만 들어가면 손해볼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부모 세대는 그렇게 집 한 채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였고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한 장의 카드였습니다. 내 집이 곧 연금이라는 믿음, 그 믿음의 한가운데 강남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강남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신화는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마법이 어느 순간 정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거꾸로 수억 원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로또라 불리던 그 입주권이 어느 날 갚아야 할 큰 빚으로 바뀐 겁니다. 그 신호탄은 한 장의 고지서였습니다. 강남의 어느 재건축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30년을 버틴 낡은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새 아파트로 바뀌면 자산이 불어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도착한 건 환급 통지가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고지서였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음마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입니다. 같은 평형을 새로 받는 조건의 추가 분담금이 약 1억 8,481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새 집을 받는데 추가로 1억 8천만 원을 더 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어디서 출발했느냐입니다. 불과 2년 전 2023년 추정치는 1억 1,84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이 약 7천만 원이 더 붙은 겁니다. 7천만 원이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이 한 해 7,427만 원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을 통째로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 1년치 소득이 새로 더 붙은 부담분일 뿐입니다. 본전이 아니라 추가입니다. 이게 한 단지의 특이한 사례라면 그러려니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소식이 강남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음마만의 일이 아닙니다. 반포주공 1단지를 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요구한 공사비가 2조 6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평당 공사비로 보면 548만 원에서 829만 원, 57%가 올랐습니다. 이 증가분은 결국 누가 떠안을까요? 조합원입니다.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 6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6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환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8년을 모아야 손해주는 금액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는데 8년치 소득을 더 얹어야 하는 셈입니다. 압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압구정 4구역에서는 84제곱미터를 분양받는데 분담금이 9억 3천만 원대로 산출됐습니다. 집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집값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아예 손해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의 비례율이 79.89%로 나왔습니다. 비례율은 내 헌집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새 집에서 돌려받는 비율입니다. 100%가 본전입니다. 80%라는 건 본전에 한참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부에선 펜트하우스처럼 수십억대 분담금이 나온 극단 사례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 이야기입니다. 진짜 충격은 가장 평범한 31평 집주인에게 수억 원의 부담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급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수억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1억 8천만 원, 누군가는 6억 원, 또 누군가는 본전에도 못 미치는 비례율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갑자기 수억의 부담을 안긴 빚더미의 입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새 아파트 열쇠 대신 받은 게 수억 원짜리 고지서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분담금은 한 번 오르면 절대 내려오지 않을까요? 공사비가 잠깐 튀었다면 조정될 법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분담금은 위로만 쌓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분담금이 한 번 오르면 왜 절대 내려오지 않는지 그 정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은 공사비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담금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자재값과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지수가 지난 5년 동안 약 32% 올랐습니다. 5년 전 5억이면 짓던 건물을 지금은 6억 6천을 줘야 똑같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기도 전에 짓는 값부터 이미 한 채 값만큼 더 비싸졌습니다. 평당 공사비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19년에는 한 평 짓는데 490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842만 원입니다. 5년 만에 약 72%가 뛰었습니다. 단지에 따라서는 3년 전 500만 원이던 것이 지금 1000만 원, 정확히 2배가 된 곳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평당 1000만 원이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성수의 한 정비구역은 1132만 원, 바로 옆은 1160만 원입니다. 마포의 한 구역도 1050만 원입니다. 31평 한 채를 짓는 데만 3억이 넘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러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먼저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약 67에서 70%가 5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 일할 사람이 귀해졌고 귀해진 만큼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근로자 6명 중 1명이 외국인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규제도 더해졌습니다. 2025년 6월 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국토부 추산으로 31평 기준 세대당 약 130만 원이 더 듭니다. 단열을 강화하고 설비를 바꾸는 비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냉난방비로 회수된다고는 하지만 당장 짓는 값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재건축에는 공사 자금을 빌려 쓰는 구조가 있습니다. 빌린 돈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습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끝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두고 다투거나 일정이 밀리면 그동안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공사가 1년 늦어지면 이자만 수십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돈도 결국 조합원이 나눠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자재값이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규제가 생겼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담은 전부 조합원에게만 돌아올까요? 왜 분담금은 한 번 오르면 절대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 영상에서 꼭 짚고 싶은 정체입니다.
분담금은 한쪽으로만 도는 톱니바퀴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그 증액은 즉시 분담금에 반영됩니다. 며칠 만에 고지서 숫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재값이 내리거나 비용을 아낄 여지가 생겨도 그만큼 분담금이 줄었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 빛의 속도로, 내릴 때는 멈춰선 톱니바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입장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조합은 어느 건설사에 맡길지 고르는 입장입니다. 건설사들은 서로 따내려고 좋은 조건을 내겁니다. 이때만큼은 조합이 갑입니다. 그런데 계약 도장을 받고 첫 삽을 뜨는 순간 모든 게 뒤집힙니다. 이미 옛집은 헐렸고 조합원들은 흩어져 전세를 떠돌고 있습니다. 공사를 멈출 수도 다른 회사로 갈아탈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갑은 조합에서 건설사로 넘어갑니다. 도장을 받을 땐 조합이 갑이었는데 착공하는 순간 갑이 건설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분담금이 위로만 쌓이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강남 안에서도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오히려 환급금을 돌려받고 바로 옆 누구는 빚더미에 앉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희비가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강남입니다. 같은 시기에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단지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바로 옆 단지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수억 원을 더 토해냅니다. 도로 하나, 담장 하나 차이입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요? 답은 두 가지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례율입니다. 내 헌집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새 집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100을 넘으면 환급, 100에 못 미치면 손해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일반 분양 비율입니다. 조합원 몫을 빼고 남은 집을 외부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입니다. 많이 팔수록 그 돈이 공사비를 메워 주민이 낼 돈은 줄어듭니다. 결국 땅이 넓고 외부에 팔 집이 많은 단지는 환급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팔 집이 적은 단지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집니다. 같은 강남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속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 구간에 들어선 사람들은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진짜 함정이 드러납니다. 먼저 팔고 나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 규제로 지금 서울에서만 214개 구역, 15만 8,964가구의 거래가 사실상 잠겨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에서 손을 떼고 현금으로 정산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 빠지는 사람에게 조합이 돈으로 정산해 내보내는 것을 현금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매길 때는 재건축으로 오를 이익을 빼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을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청산 금액을 정할 때 개발 이익이 반영된 시세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헐값에 쫓겨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과 소송으로 가는 길이 길고 그동안 내 돈은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길도 막혀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고 결국 현금 청산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버티지도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들어올 땐 자유였지만 나갈 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그 안에 갇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강남 부자들 얘기 같으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순서가 지금 평범한 우리 동네를 향해 차례차례 내려오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우리가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들입니다. 5개 신도시에서 13개 구역, 35,987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은 약 100만 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대에 부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동네도 새 아파트가 되는구나. 그런데 처음 공개된 분담금 숫자가 그 기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분당 양지마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총량을 뜻하는 용적률을 350%까지 끌어올렸을 때 비례율은 99.2%로 계산됐습니다. 비례율은 내 헌집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새 집에서 돌려받는 비율입니다. 100%에 못 미치면 손해구간이라는 뜻입니다. 99.2%. 강남에서 봤던 그 아슬아슬한 손익분기선이 분당에서도 똑같이 그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일기 신도시의 태생에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빽빽하게 지어진 고밀도 도시였습니다. 평균 용적률이 이미 약 200%에 육박합니다. 사업성을 맞추려면 이걸 300%에서 50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높이 지으려면 그만큼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더 내놓아야 합니다. 분당에서 용적률을 400%까지 올리면 그 부담이 최대 절반에 달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더 많이 지어서 일반에 팔면 분담금이 줄어야 정상인데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돼 버립니다. 한마디로 강남과 똑같은 손익구조가 우리 동네에도 그대로 옮겨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재건축과 아무 상관없는 전셋집에 살고 계셔도 이 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2027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이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살던 사람들이 모두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2027년부터 2만 6천 가구에서 3만 9천 가구가 동시에 이주를 시작합니다. 수만 가구가 한꺼번에 살 집을 찾아 거리로 나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옆 동네의 전셋집입니다. 갑자기 수만 가구가 전셋집을 구하겠다고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찾는 사람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셋값이 오릅니다. 그것도 가파르게 오릅니다. 재건축 단지 근처에 전세로 사는 분들, 재건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의 전셋값까지 이 충격에 함께 휩쓸립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지갑의 일입니다. 숫자를 한번 체감해 보겠습니다. 강남 압구정에서는 큰 평형의 경우 분담금이 12억 원을 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12억이 어느 정도일까요? 직장인 평균 연봉이 한 해 약 3,791만 원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연봉을 통째로 모은다고 해도 12억을 채우는데 약 32년이 걸립니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정년을 맞을 때까지 번 돈을 전부 쏟아부어야 겨우 닿는 금액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는 대가가 한 사람의 직장 생활 거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은 어디일까요? 멀리 일본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아파트가 늙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낡은 맨션들의 재건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치솟고 사업성은 나오지 않으니 헐고 새로 짓지 못한 채 그대로 늙어갔습니다. 한때 신도시였던 곳이 사람이 빠져나가며 활기를 잃어버린 사례까지 있습니다. 재건축이 멈춘 도시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일본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무조건 호재가 아닙니다. 강남에서 그랬고 분당에서도 똑같은 숫자가 나왔고 곧 우리 동네 차례가 옵니다. 새 아파트라는 말 뒤에 숨은 분담금의 무게를 모르고 들어가면 그 호재가 한순간에 큰 빚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던 그 믿음을 무너뜨린 빚더미의 정체는 결국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5년 사이 평당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뛰어버린 공사비 폭등. 둘째, 그 늘어난 비용이 건설사가 아니라 오직 조합원에게만 전가되는 한쪽으로만 도는 구조. 셋째, 빠져나오려 해도 거래는 잠기고 청산가는 낮아지는 막혀버린 퇴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환급금을 기대하던 자리에 수억 원의 청구서가 날아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강남 한 동네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순서는 이미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로 내려왔고 그 다음은 전국의 평범한 동네들입니다. 내 집 또는 부모님 집이 그 순서 위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단지가 위험한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용적률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일수록 더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적고 그만큼 일반 분양으로 비용을 메울 길이 좁아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내 대지 지분을 확인하십시오. 내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의 내 몫이 클수록 재건축에서 돌려받을 가치가 큽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 면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신축 시세와 견조 추정 분담금을 가늠해 보십시오. 새 아파트의 예상 가격에서 내 헌집의 가치를 뺀 차이가 결국 내가 더 부담해야 할 돈의 크기입니다. 그 숫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건축은 무조건 호재라는 오래된 믿음부터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니라 잘못 들어가면 큰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 재건축은 어떤가요? 분담금 소식 들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